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검은 일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내의 여건이 어느 것 하나 우리 시장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내의 여건 점검해보고 특히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 문홍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선물 정미영 센터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CT은행 이현정 부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증권 김두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석 연구원인데 수석을 뺐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시장이 매일매일 빠져요. 글로벌리 지금 주식시장이 특히 안 좋은데 네, 전반적으로 10월 들어서 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게 작용을 이제 했고요. 네, 거기다가 그 동안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선거가 미국 중간 선거가 당장 다음 달 초에 있다 보니까 더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령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네, 거기에 뭐 중국산 마더보드에 대한 스파이칩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야 이게 뭐 짧게 끝날 일은 아닌가 보다 이런 걱정거리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나라에 더 큰 충격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두원 연구원 이게 난 셀 아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뉴욕도 다 빠지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역시 뭐 결과가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서 혹시 역시 또 불거지는-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네. 뭐 정치색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알았어요. 보면 믿었던 미국 시장마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그전에 9월 FOMC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 자신 있다라는 스탠스를 좀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베이지북을 보면 12개 지역 연준 중에서 대부분의 연준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제조업단의 비용단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욕뿐만 아니고 나스닥 대부분 미국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영향이 여파가 있겠다. 슬슬 이제 미국에도 들이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결국 기술주들이라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긴 했었고요. 네, 또 대부분 영업이익 자체가 미국 외적인 그러니까 신흥시장국들에서 영업이익 절반 이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중 무역 분쟁 그러면 중국을 위시한 신흥아시아국들의 경기도나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실제로 보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 지수,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보다 한 7월에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한 4% 정도 더 언더퍼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으나 향후 전망,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중국도 최근에 본 PMI에서 수출과 관련된 서베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 향후 무역 분쟁이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 강화와 더불어서 네.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알려져 있던 악재들 아닌가요? 예, 왜 그게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 계속된 이슈들이고 9월 달까지 계속된 이슈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10월 들어서 변했던 환경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연준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중립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중립금리를 모르니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한다. 이게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10월 초 들어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그 더 가야 얘기는 된다? 더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의사록을 보면은 9월 말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일시적이나마 중립금리 이상까지 기준금리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연준 인사들 상당수의 이제 스탠스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채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달러와 자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10월 들어서 특히 그 달러 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관찰이 돼요. 그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축소 과정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트럼프가 너무 그동안 펌프질했던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하프라인은 훨씬 더 지난 상태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펌프질을 해대는 효과들 자체가 결국은 아웃풋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인풋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과연 인풋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떤 트럼프 정치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거의 한 뭐 몇 개 10년 가까이 계속 플러스 예, 성장을 해왔잖아요. 요번에 좀 꺾이게 되면 혹시 그 리세션을 일시적으로나마 들어갔다 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의 리세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일단 적어도 당분간은 네. 근년간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없고요. 예. 근데 뭐 받쳐줄 만한 게 뭐 있어요? 미국 시장? 아니면 그냥 빠질 때까지 충분히 다 빠져야 다시 올라온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미국 그러면 가계 소비가 대부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비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면 미국의 가계 디레버리징이 끝났다는 부분. 물론 금리가 이전보다 레벨업이 됐지만 다시 한번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갖고 있다. 왜냐하면 거의 60년대 최저로 떨어진 실업률, 아직은 임금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도 향후 저희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 견인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심지어 이제 약간 뭐 지난 데이터지만 조만간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할 때쯤에 이미 발표가 됐겠죠. 3Q 미국의 GDP 역시 좀 견고한 흐름을 소비, 그다음에 그 전에 줄여졌던 재고의 확충, 이 두 부분이 지금 미국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상황은 어때요? 미국? 가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08년도 바로 직전에 98%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78% 수준으로 한 2단계 정도 레벨 다운된 상태이죠. 그게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전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완전히 뭐 낮은 그런데도 수준이라고. 굉장히 건전한 상태인데. 저는 미국 가계 경제의 건전성은 좀 견고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숨어 있는 가계 부채는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이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보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레버리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가계부채 쪽은 미국은 그렇게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슈는 아니다. 최근에 갑자기 10월달 들어서 나왔던 이슈는 이제 하우스홀드의 그 주택 경기, 네. 주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불거지고 좀 있어요. 꺾이고 있고. 사실 금융위기가 부동산에서 시작됐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동산입니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보면은 뭐 신규 주택 판매나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꾸준히 회복이 되고 있던 그런 추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추세는 그 회복의 흐름을 약간 벗어나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주택 경기가 꺾이면 이거 근본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생겼고 특히 트럼프의 이제 감세 정책이 2분기의 성장을 너무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겠죠. 재정 정책이 잠재 성장을 높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의 인구 구조나 생산성의 향상 속도나 기술 발전의 혁신을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재정 정책의 펌프질로 2분기 성장을 높였다면 이거 앞으로 낮아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비싸졌던 미국의 주식은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올랐을 때는 우리는 오르지도 못하다가 정작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고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하던데 중국이 걱정이 돼요. 성장률 6.5%? 그죠? 예. 이게 괜찮은가요, 중국? 사실 이제 연초에 중국 정부에서 예상했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6.5%입니다. 네. 사실 상반기에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호실적을 보였는 부분이 없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현재 지금 예상치 정도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GDP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선제적으로 뭐 금융 확장이라든가 재정 지출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감춰져 있는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난 2015년도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한 1년여 동안의 어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톤보다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그때만큼은 톤이 높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혹시 5%대 가능 안 한가요? 장기적으로 가능하겠죠. 아,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네, 네.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네. 6.5%를 전후로 해서 지속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 그런 걸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꼬꾸라질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중국 경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데 네. 중국은 사실 저는 경제를 잘은 몰라요. 근데 중국 경제를 제가 단순하게 보는 이유는 중국처럼 외환보유고가 많고 성장하는 국가는 유동성 사정에 의해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중국의 유동성 사정이 좋아지려면 위안화 환율이 즉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더 세져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중국의 내부적인 본토의 통화량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의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통화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할 거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사정이 되게 나쁘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요 오히려 위안화가 더 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랬고 이게 이제 신흥국의 굉장히 큰 어떤 원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글로벌리 달러가 좀 약해질 필요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는 또 큰 요인이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돼야 이제 중국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고 만약에 달러가 앞으로 계속 세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 천년만년 간다. 이러면 뭐 성장률이나 뭐 위안화가 문제가 사실 아닐 거고요. 굉장히 리스키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반대로 달러가 좀 약해진다면 상당히 완화적인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외환 보유고 문제는 이따가 위안화 전망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중국의 성장률이 5% 간다는 얘기는 여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저희 KB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네,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중국의 GDP가 2009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6.5%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빠른 경색을 보고 있고요. 더 아이러니하게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면 내년 초반에는 한 1, 2분기 정도 저희는 1분기로 보고 있는데 5.9 정도의 수준의 성장률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 형상이 올해 중국 경기를 떠받쳤던 수출 쪽에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어려워진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쓸 것도 있지도 않고 효과도 옛날만큼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경기를 못 받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국은 재정 정책이나 네. 유동성 공급 정책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신흥국의 특징이에요. 한국도 이제 비슷한데 결국 대외 구조에 의해서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통화량이 결국 대외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속 지금처럼 위안 달러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안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유동성이 계속 경색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어떤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대외에서 이미 그냥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 내부에서 돈을 풀어도 어디론가 계속 잠기는 거죠. 쉽게 개선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근본적으로 대외 환경이 좀 나아지는 여기서 대외 환경이란 거는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즉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 거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거나 달러가 세지면 이제 계속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달러 만능론은 아니겠지만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에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부채하고 그림자금융.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부동산은 뭐 법이라도 많이 잡혔으니까 이미 이건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또 뭐 가계 부채든지 무슨 이런 감춰진 그 부실도 무지하게 많다. 또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대출을 이제 금리도 좀 완화하고 뭐 이렇게 해도 현장에서 그 돈이 풀려나가질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할 때가 있어야 이제 풀려나갈 텐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풀려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를 봐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중국 전체 부채 규모가 GDP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금년도에는 예측컨대 한 12% 정도는 GDP 대비해서 부채가 증가할 걸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완화 정책의 결과로 일단 이해가 되집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감춰진 부채에 대한 우려들은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게 사실은 2015년도 중국의 주가 폭락을 그렇죠. 이끌었던 그런 이슈들인데요. 그림자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는 연구는 없는 상태에서 네. 막연한 부분에 우려는 시장에서 실제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환율을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해서 가장 아킬레스건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정 센터장님. 네네. 10년 주기설. 그리고 바로는 중국이다. 네, 제가 이건 뭐 여기서 시작해서 한번 쭉 다 의견 한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한 2년 전에 또 저희 회사에서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봐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2008년, 98년, 2008년, 이제 2018년. 그래서 이제 주기설을 가지고 2018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은 또 7년 위기설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7년 위기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8년이면은 그게 2015년 뭐 그 정도 위기일 거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떠들었다가 이제 2015년이 이제 무사히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10년 위기설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2008년 요거 주기가 맞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거지. 98년은 미국이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10년마다 위기에 처하고 이게 이번에는 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시장이 굉장히 단순화해서 뭔가 좀 이슈화하기 좋은 그런 것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향후에 뭔가 그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서는 중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면은 좀 틀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주기설일 수는 뭐 아니다. 네. 언젠가 장기적으로. 네. 아니 뭐 코끼리 바늘로 찔러 죽이기랑 똑같네. 찔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죽는다 뭐 이런.
10년 주기설 뿐이겠습니까? 매년 위기설 아니겠습니까? 매년 위기설이지. 위기가 사실 없었던 적이 있나요? 뭐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지난해 뭐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잖아요. 2012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2015년에 뭐 다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금융위기는 다들 아실 거고. 우리나라 뭐 2004년, 5년에 2003, 4년에 카드채 위기 있었죠.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위기는 있었고 뭐 올해 뭐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넘어갔어요. 네. 그럼 올해는 이제 위기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좀 하겠죠. 하지만 뭐 정말 금융위기 정도의 거대한 위기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고 이 사이클 상으로의 위기는 아까 정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매 국가마다 좀 다르게 오기 때문에 뭐 10년 혹은 뭐 3년 이런 위기설은 굉장히 귀에 좀 쌈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더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특히 윗분들이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위기설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봐 이런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정말 뭐 열심히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윗분들은 답을 정해놓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게 위기가 있다더라. 그게 나오는데 사실 뭐 몇 년 주기설 이런 거 그렇게 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 그게 이제 중국일 거냐? 중국이 문제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문제가 이제 언제 터질 거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모래를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데 얘가 막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질 때 떨어뜨린 한 톨의 모래가 정말 아주 특별한 어떤 모래였냐? 그러진 않거든요. 다 똑같은 모래인데 이제 어느 임계 상태를 넘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고 중국이 지금 임계 상태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 2015년도 저도 정말 기억납니다. 그때 중국 가가지고 출장 가서 너무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망한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딱 봐도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망할까 안 망할까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진짜 뭐 그때 안 망했고 이번엔 진짜 망할 거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하나 굉장히 단순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터지면 중국은 그냥 망한다. 혹은 이것만 괜찮으면 이번에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좀 내릴 기준은 있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우리 문호철 부장이 맨날 보면 네. 음모론에 대해서가 지금 음모론을 그 부정하는 발언을 하니까 네. 그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드네. 제가 장이 좋을 때는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네. 요즘처럼 기분이 다들 안 좋으실 때 네. 음모론을 얘기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안 한다. 이럴 때는 좀 희망 섞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아직 임계치까지는 안 갔다? 갔다. 거기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설은 올해도 있었죠. 4월 달에 아르헨티나 무너졌고 8월 달에 터키가 무너졌고 하지만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네. 전이 효과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경각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전보다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거고 그럼 만약에 온다면 어디에서 올까가 저희의 집중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올까까지를 저희가 알아두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진원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중국으로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중국의 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몇몇 뭐 분수령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중국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또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아니 저희 우려와 다르게 잘 해결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위기설은 또 그냥 위기설일 뿐 설일 뿐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유 부장님, 그 중국이 이게 이제 넘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봐도 중국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중국을 쳐다보면서 중국에 넘어지면 우리가 큰일 나는 위기가 올 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계부채 위기가 더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계부채 규모가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부채가 많은 나라에 비해서는 잘 컨트롤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잘 컨트롤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펄폼하지 않는 그런 논이 아니고 네. 현재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잘 펄폼하는
부채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의 수준이 높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비 수요를 확대하거나 이런 쪽에는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근간에 어떤 문제의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부채를 가진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의 규모들이 큰데 그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LTV나 이런 대출 규제를 쭉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위기로 실제화하기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환율로 들어가서 센터장님.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중국 외환 시장에 매도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유고가 3조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 아닌데 그러진 않습니다. 내려가진 않은데 예, 4조 예. 달러 하던 게 이제 3조 밑으로 내려. 3조 3조에 달러 4조 하다가 3조를 갔다가 3조 한 2천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3조 1천억 조금 하이하게 아직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다. 예. 근데 위안화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버틴다고요?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아, 막 그냥 계속 그렇죠. 10달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지표에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다시 한 몇 번 확인했던 지표가 중국의 경상수지입니다. 네.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적자예요, 중국이. 네, 중국이. 수출이 그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적자인가 봤더니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월 한 100억 달러 정도 서비스 수지가 평균적으로 적자였는데 이게 올해는 한 250억 달러까지 여행 수지 쪽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여행하고 유학하고 네, 다 이렇게 유학하고? 포함이 된 건데 중국도 유학 뭐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문제였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정체가 되거나 조금 줄었는데 무역 흑자는 줄었는데 서비스 수지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해버리니까 올 상반기만 놓고 이게 크로스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줄었으니까 일단 외환 보유액은 주는 게 또 정상이겠죠. 여기에다가 특히 최근에 환율 위안화 약세 압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 시장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외환보유 감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단순히 그런 시장 개입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정부가 다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최근 8월 이후에 여러 가지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선물한 증거금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역주기 요소를 다시 도입을 해서 위안화를 좀 강세 쪽으로 끌고 갈 시장보다는 좀 강세적으로 끌고 가려는 뭐 그런 요소도 도입을 했고요.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계에서도 지금 여계에서 위안화 약세 배팅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도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네. 정부는 계속 수혜적인 입장에 몰려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계속 위안화 약세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가 막고 있는데 지금 뭐 다들 7위안 계속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했고 8월에도 7위안에 한번 이제 저항을 받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 도입하면서 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오늘도 아까 나오기 전에 보니까 고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6.96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7이 이제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위안 돌파 여부가 이제 곧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좀 네. 이따 다시. 미국이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안 했어요, 중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를 미국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랬으면 무역 전쟁 붙어 있는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버렸을 텐데. 그러고 싶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 지난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과연 현재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서 과연 외환시장 개입을 더 많이 했는지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쳐다보고 봤을 때는 네. 결국 이제 2016년 말 17년 초에 달러 위안화율 고점이
9870 거의 7목전까지 갔다가 네. 적극적인 중국의 환시 개입으로 해서 낮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위안화가 약세로 갔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은 시장에 맡겨놓은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위안화가 약세로 갈 요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당연히 돈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억제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위안화 환율 동향만을 가지고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안화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거지 중국을 사정을 봐줘서 지정하진 않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 이제 다음번 텀에는 위안화를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해당 내용을 봐보면은 현재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약세로 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다음번 보고서까지 지속해서 위안화 환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은 위안화 약세 동향만을 가지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계속 위안화 약세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향을 계속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이슈들은 그 다음 단계의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은 경제적인 이슈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안 좋아요? 지금 오히려 저는 가령 2015년에 외환보유고로 1조 달러를 쏟아 부어가지고 할 일을 지금은 그냥 한 푼도 거의 안 쓰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대단한 건가요? 네. 네. 당시의 위안화 약세폭과 지금의 위안화 약세폭이 비슷비슷한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 쏟아 부었지만 네. 뭐 결국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었었고 지금은 돈을 거의 쏟아붓지 않았잖아요. 외환보유고를.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외환시장 정책을 중국도 많이 배웠고 네.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시장을 좀 잘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네.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음모론을 또 안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일환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세지고 위안이 약해지는 그런 흐름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달러 유동성 시장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달러 유동성 시장이고 결국 달러 유동성을 경색하게 만들면 중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달러 유동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연준의 현재 양적 긴축인 거죠. 네. 연준의 대체제표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대체제표 총량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의 대체제표 안에서 이제 부채 사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자산 사이드는 이제 QE를 해서 채권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부채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부채 사이드 안에서는 이제 부채 총량이 계속 천천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 와중에 이 안에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 안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의 예금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부는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근데 이 예금액이 최근에 올해 계속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대표 자체가 줄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예금액을 늘리면 나머지 부분이 줄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결국 시장에 풀리는 본원 유동성이거든요. 즉 그 얘기는 대체대표가 축소되는 속도보다 훨씬 월등한 속도로 본원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달러 유동성. 네. 달러 유동성이 줄면 당연히 달러는 부족해지니까 강세로 갈 수밖에 강세로 없는 가죠. 거고 그럼 위안화는 당연히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유동성이 계속 마르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만약에 미국의 재무보고 중국을 한번 좀 손 봐야겠다. 그러면 밑에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좀 우리 연준에 예금액 좀 늘려. 세금 들어오는 거 쓰지 말고 예금 좀 그냥 계속 집어넣어라. 이러면 갑자기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연준의 예금액은 계속 늘어요.
그럼 그 외에 있는 본원 통화액인 초과 지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실제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달러 가치하고. 그동안 제시도 많이 됐던 이론들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혹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건 좀 많이 음모론이네. 많이. 현실은 그럴지라도. 제가 그린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니 현실은 예. 그럴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의도해서 했다는 건 그거는 뭐 좀 앞서 나가고요. 많이. 예. 자, 어쨌든 이제부터 7년 넘어요? 넘으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저희는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네. 뭐 경제적으로 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뭐 타이틀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짧게는 내년 1분기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우리는 7 이상의 달러 대비 위안의 상황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7 넘는 하여튼 7을 계속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1차 고점은 저희 7.2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거를 또 돌파한다면 그때 또 정황을 봐서 또 상단을 또 지지할까 생각 중입니다. 상당 또다시 제시한다. 그런데 시점은 내년 1, 4분기나 상반기. 일단은 내년 1, 4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유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최근에 어떤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 시장에 대한 대응 자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네. 어떤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7위안은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시점이 이제 금년도 연말께가 될지 네. 아니면 내년 연초가 될지는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지금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과거와 같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약에 중국 영내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자본 유출 징후는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완만한 속도의 위안화 약세는 사실은 중국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단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 좀 전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한 7.2위안 정도 고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원화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봐서는 7위안이 트리거가 되고 나면은 최근에는 사실은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 동조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아마 7위안이 넘고 나면은 원화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위안화 환율 동향을 좀 더 많이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동조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돌아놓고 보면 당시에 사실은 위안화 약세가 외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위안화가 1이 움직이면 원화는 2가 움직였습니다. 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재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급격하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적게 쓰면서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역의 위안화를 붙잡아야 됩니다. 역의 위안화를 붙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취했던 조치가 홍콩에 있는 유동성을 굉장히 말렸었거든요. 네. 똑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위안화 약세에 대한 베팅이 원화 약세에 대한 베팅으로 굉장히 이전이 될 수 있는, 이전돼서.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원화의 어떤 현재 레벨을 좀 크게 뛰어넘는 형태의 약세 가능성들을 조금 우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뭐 뒤에 다시 얘기해야 되긴 하겠지만 달러를 사놔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 글쎄, 그러니까 그 2015년의 위안화의 약세와 지금의 약세 양상이 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한번 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2015년에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신흥국은 외환 위기가 이렇게 오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이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건데 중국은 그런 형태의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것 또한 뭐 20, 30% 정도의 그 빠져나간 자금의 비중을 차지하긴 했었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한 절반 정도는 중국 내에 자본들이 해외로 엑소더스 하는 게 컸었고요. 네. 또 나머지 한 25% 정도는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위안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즉 위안화는 거의 한 뭐 6, 7년, 7, 8년 내내 강세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두가
위안화는 계속 강세로 갈 거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은 이제 달러를 미리미리 팔아놓고 수입업체들은 달러를 하나도 안 사놓은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6에서 바닥을 찍고 방향을 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긴 했지만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자본 유출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소위 일대 중국 내에 겪어보지 못한 외환 포지션의 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은 이제 달러를 안 내놓고 수입 기업들은 서둘러서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쪽으로 달러에 대한 유동성을 더욱더 수요를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흐름을 나타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 간에 이제 특히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막아야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임무였다면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얼마간의 위안화 약세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시장이 대일대 혼란의 상황을 한번 겪었고 위안화도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7.0을 넘어서더라도 또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했던 자본 통제가 또 그렇게 많이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갖고 있어서 7.0이 심리적인 트리거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열어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은? 글쎄요, 차트를 보면 한 뭐 7.2, 7.3 그 정도 위안 정도를 일단 1차적인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숫자 얘기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얘기하도록 강요를 받는 게 또 강요를 하고 애널리스트 아니야. 계시군요. 그러다 이건 방송까지 나가니까 네. 한번 얘기 잘못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회자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근본 원인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너무 중국을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네. 차라리 좀 큰 그림을 보면 왜 중국이 뭐 쉬는 것부터 다 포함해서 왜 힘드냐. 미국의 2분기 성장이 너무 잘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높다는 거죠. 미국의 기업 실적도 이제 뭐 그게 성장률일 테니까. 두 번째는 무역 분쟁을 하니까 달러가 이제 세졌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결국 재정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부스팅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네.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저는 이제 무역 분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희는 선거 끝나면 미국 11월 선거 끝나면 좀 완화될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달러화의 어떤 강세 모멘텀이 일시적이었던 올해 뭐 일시적이라기에는 좀 길었지만 올해의 강세 모멘텀이 다시 좀 약세 쪽으로 돌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환율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리 금융이 실물보다 훨씬 커졌고 네.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달러가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가 오르면 그냥 금리를 지금 달러가 10% 세졌다. 그럼 금리를 1000bp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되게 중요해서 저희 달러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향후에 달러 약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음.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압력, 물가 압력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약해진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누워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완만한 나라의 통화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조합했을 때 이런 일시적인,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거지 않습니까? 감세도 정치적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 무역 전쟁도 사실 이제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완화가 되면 제가 되게 소수 의견인데 완화가 되면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지금의 이런 공포가 다소 향후에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7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화 환율 어디까지 보세요?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당분간은 현재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면서 물론 투자 자금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결국 이제 해외 저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만약에 위기 시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런 자본들은 분명히 일정 부분은 환류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일본의 경우가 그랬었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재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충 역할을 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비교적 박스권 장세를 계속 좀 유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환율은 현재 최근의 박스권에서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일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금년도 하반기 6월 중순 이후의 환율을 보면은 1110, 1140 박스권에서 아래 위쪽으로 한 5원 정도를 트리거 시킨 게 맥시멈이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장세에서 적어도 연내에는 크게 많이 이탈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안화가 만약에 급격하게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위안화의 어떤 동조성이 복원이 되어지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좀 많아지면서 네. 자본 유출의 규모가 아직까지 실제로 그 자금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은데 대기 잠재적인 어떤 유출 자본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실제화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금융시장이 추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박스권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하반기에 보였던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박스권 자체가 레벨업하는 레벨업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네. 현재 상태에서 가파른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뭐 순식간에 100원씩 오르고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혹시 위안화가 한 7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럼 원화 1200 뚫을 가능성은 있나요? 한 1200 정도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넘기긴 상황이라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보세요? 저랑 이제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 아, 그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원화가 일단은 수급적으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 하반기 환율이 갑자기 빠지면서 외화예금이 확 늘어났던 게 올해 상반기 내내 나오면서 원화 강세 국면에 또 상단을 더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상반기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상흑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유가도 올라갔고 그렇게 하면서 경상흑자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 시장 내 장중에 움직인 걸 봐도 그렇고 이 수급이 크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재료 나올 때도 조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그 재료가 또 소진되면 또 빠르게 하락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막상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급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포지션이거든요. 네. 사람들도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놨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이게 이제 뭔가 환율의 변화가 생길 때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그 1150원 이렇게 굉장히 큰 저항선인데 이게 절대 뚫리지 않을 걸로 보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환율은 1000원대로 향해서 내려갈 거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의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위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기업들도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나가고 계속 증시 조정받고 여기다 이제 위안화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제 이게 그런 변수들이 합쳐졌을 때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선 1150원을 뚫을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대기 중인 달러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와도 계속 좀 수출업체들 쪽에서 매물이 나올 거고 또 외환 당국도 일정 부분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물량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환율 상단을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포지션들인데 지금 기업들 쪽에서 나올 포지션은 그렇게 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더해진다면은 이 박스권 상단은 뚫릴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레벨 물어보실 거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저희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200원, 1,180원에서 1,200원 요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순대체권국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안전자산, 안전통화로 역할을 하는 거에 기능이 우리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2015년에 위안화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크진 않았지만 월 한 10억 불 정도가 돌아오는 그런 자금들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네. 벌써 그때부터 거의 지금 3년이 지나갔으면 그 이후로 진행된 해외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돌아올 수 있는 그 물량 규모가 더 커져서 외국인의 아웃플로우에 대항할 수 있는 인플로우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신흥국의 위기라는 것이 또 대외 건전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만큼 대외 건전성이 지금 또 괜찮은 나라는 또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웬만큼 큰 악재가 아니면 1,200원은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 의원, 아까 얘기로는 달러가 11월 중간선 선거가 지나고 나서 좀 약세가 갈 수 있다. 예, 그 위안화 아까 말씀드리면서 대략 저의 생각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반대로 돌아오면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이제 원달러 페어밸류 모델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펀더멘털 요소가 있고 뭐 시장 요소가 있는데 시장 요소를 빼고 펀더멘털만 보면은 적정 환율은 현재 1,1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종가가 1,133원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얘가 계속 오르면서도 1,140원 부근에서는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1,140원은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요? 최준경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 최준경 라인. 너무 오래됐는데요. 올해는 10년 이상 됐죠. 지지선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15 년도 1,140원이 아니고 넘은 라인인데요. 1,150원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은 또 굉장히 중요한 천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2004년도로 네. 계약, 2003 2003년도로 계약. 2003년 그때. 2003년인가? 최준경 라인 얘기가 좀 2003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최준경 라인이 2,140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라인인데 현재로서는 아주 강력한 상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현재 1,130원을 약간 넘어서는 환율은 1,140원을 크게 의미 있게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외환시장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위기 상황엔 아차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한미 FTA 협상에서 이면 계약에서도 있었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6개월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는 반년에 한 번씩 공개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공개 그 외환시장 개입 관련된 거는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뭐 정부는 데이터가 없지만 대략 그 미국한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버퍼를 좀 쌓아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차하면 쓸 총알이 정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최준경 라인이 정부의 중요한 판단.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 뭐 옛날에 다 그 사람 밑에서 일했을 텐데 뭐 다 배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최준경 라인은 사실은 환율의 하단이었습니다. 1,150원이 2002년도부터 2004년 10월까지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 2, 3년 전에도 1,140원이는 많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갔다가 이제 1,140원에서 계속 저항받다가 네, 네. 깨니까 다시 못 올라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인데 원래 저항선이 됐던 거는 다시 굉장히 지지선이 되고 이게 둘이 같은 라인에 이제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최준경 라인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가장 의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김두현 연구원. 중국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원화도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중국은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화는 아직 뭐 하우스 내 사정상 뭐 수치는 좀 드리기는 뭐하고요. 대동소이한 비슷한 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 수급의 밸런스는 올 연말까지가 아닌 원화의 추세는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위안화의 프락시로서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 돌파? 뭐 되게 숫자가 좀 그래서요. 저희는 얘기하기가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얼마다가 아니라 네,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 네,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유럽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이탈리아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이슈고요. 주가도 좀 이탈리아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뭐 일단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금 네. 재정에 3주 정도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예. 근데 뭐 이거 논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재정 협약에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GDP 대비 2.4% 정도에 쓰겠다. 근데 그 베이스 시나리오가 내년도 성장률이 유럽이 볼 때는 택도 없는 거죠. 너무 높게 상정한 거죠. 성장률을. 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 재정의 증가 그 질 자체도 이건 너무나 단편적이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연속성으로는 전혀 줄어들 수 없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가 당분간은 유럽의 그 진앙지인가요? 진원지인가요? 그거를 계속 작용을 할 거다. 글쎄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달부터 유럽은행이 자산 테이퍼의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맞물려서 아마 이탈리아 문제는 끊임없이 조금 논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우리 음모론의 대가 문홍철 파트장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브렉시트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예, 내년 3월까지 일단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총 3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뭐 브렉시트를 소프트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하드하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딜 없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거냐, 혹은 뭐 선거를 다시 할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6년인가요? 2016년 6월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설마 되겠어? 라고 다들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가 됐어요. 네. 선거 투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운드 폭락하고 이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와 이제 뭐 주가 폭락하고 금리 뭐 폭락하고 세계 망했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엄청 올랐고 아무것도 안 했죠. 금리도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파운드화도 사실 이제 그때 레벨 대비해서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진짜 브렉시트가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도 비슷한데 유럽의 어떤 정치 이벤트를 우리가 예상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 이런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솔직히. 예상해서 대응해봐야 소용없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예상해서 대응해서 잘하면 다행인데 네. 다 거꾸로 갔어요. 네. 예. 뭐 브렉시트에 대비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 있지도 않았을 거고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리스크에 뭐 일부 뭐 옵션을 걸어놨다든가 하면은 뭐 리스크를 막을 수는 있었겠는데 브렉시트 터졌다 혹은 터질 거다라고 베팅을 해가지고 실제 그쪽으로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유럽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유럽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태생지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화잖아요. 대화와 타협. 대화 타협은요 기본적으로 위협이 반드시 전면에 깔려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해서 막장으로 간 다음에 야 이거 이러지 말고 파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아마 저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런던 이게 지금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뭐 3월까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시끌시끌하겠죠. 그럼 뭐 금융시장도 출렁출렁할 텐데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내가 한쪽 방향으로 딱 이렇게 상정하고 거래를 해도 그게 정말 맞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 브렉시트가 네. 그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든지 협약을 이제 해서 3월 달까지 협약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 협약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네, 안 된 거 아무것도 안 아니에요 된 지금? 겁니다. 내용도 결정된 바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된 게 없고 이제 5개월 남았죠.
아무리 봐도 투표해서 다시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영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절차 자체를 네.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재투표 자체는 사실은 어렵다? 영국의 민주주의의 수리바퀴 자체를 네.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재투표의 가능성은 어렵다.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22에서는 사실 논의될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22 내용하고 예. 내용 전망하고 그다음에 유로화 전망하고. 일단 뭐 22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넌 이벤트에 가까운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기존에 했던 어떤 경제 전망을 지금 당장 리바이즈하기도 조정하기도 좀 그 적당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던질 화두는 아마도 지금 그 줄이고 있는 어떤 그 테이퍼 자금의 어떤 네. 재투자와 관련한 어떤 시장의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 정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 내지는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환율은 뭐 그러면 일단 뭐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이탈리안 이슈도 있고 해서 최근에 레인지 하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쨌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그런 이슈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보고 다 있고 반영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설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브렉시트과 관련해서는 막판 뒤집기 타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떤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탈리아 이슈가 앞으로 아킬레스건이나 유로화의 아킬레스건이긴 한데 그조차도 지금 당장에 엄청난 어떤 폭발력을 발휘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유로화의 어떤 하단은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상단도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상하 한 4%, 5%, 그러니까 한 1.13, 14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위로 한 3, 4% 정도 업사이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유로화가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은 전반적으로 좀 밸류 리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을까. 유로존의 어떤 통화 정책 조정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의 어떤 유출입 흐름 자체가 크게 좀 바뀔 가능성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유로화의 어떤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 선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사실 유로는 이제 유로 자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미국 달러와의 경합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안고 있는 통화인데 네. 최근에 보면 이탈리아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1.13, 14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켜졌는데 거기에는 어떤 달러 강세에 대한 불신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전망을 유지시키는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게 최근 유럽 경기 지표의 추가적인 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럽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작년에 그 호황세가 조금 둔화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조금씩 또 상승을 꾀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대체적이긴 한데 최근 하반기 들어서 유로존 지표들이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서베이 지수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유로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유로한 지금 1.13 그 지지선이 한 차례 좀 저는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다시 한번 하단을 받칠 거는 결국은 달러에 대한 대체 통화로서의 그런 유로화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만약 이 지지선 깨지더라도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가 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유로가 반등을 시도를 할 건데 유로화 이제 레벨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레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로존 경기의 모습이 얼마나 시장 요구에 부응하느냐 그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요 혹시 유로 네. 호텔 말 있어요? 제가 드락이라면 네.
드라기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역시 또 우리의 음모론 좋아져가지고. 그 드라기가 이 유로존의 금융위기, 재정위기죠. 네. 2012년에 재정위기를 이 새치혀로 막아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정말 굉장히 시장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올해의 테이퍼링과 내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 네.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세나 유가 상승세가 좀 높기 때문에 경기의 실물 지표 자체가 좀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탈리아나 브렉시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그 whatever it takes라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네. 비슷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우리한테 덤비지 마. 덤비면 다 죽어. 이런 식의 강력한 하단 지지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로화 가치는 좀 지지될 걸로 제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 연구 그쪽 하고요. 네, 뭐 저희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브렉짓과 그다음에 내년 2분기부터 만기 도래하는 이탈리아의 국채분에 대한 부담. 유로화는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보다 약할 수 있다. 하단 경고하겠지만, 근데 이제 후반이 문제인데 그의 트리거는 ECB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드라기의 임기와 맞물려서 그 부분이 저희는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종합을 해보면 유로화는 현재가 이제 하단이 어느 정도 지지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위안화하고 원화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좀 그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틀림없이도 우리 문홍철 파트장 같은 이 소수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은 원하는 일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